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수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0년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을 읽고 왔습니다. 자, 대상 받은 작품은 백수린 작가님의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의 주인공은 결혼을 한 여자분인데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죠. 근데 이 여자분은 로망이 음 집을 갖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그 단독주택이 근처에 있는데 붉은 지붕 집에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로망이죠. 아이를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붉은 지붕 집을 일부러 지나치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하기도 하고 남편과도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일종의 로망, 환상인데 이 소설 자체가 이 붉은 지붕 집 같아요. 이 여자분은 두 명의 남자를 만나는데 한 명은 우연히 인제 친구 초대로 인제 간 곳에서 레스토랑에서 발레를 하는 젊은 남자를 만난 거죠. 근데 그 남자가 무용하셨어도 정말 좋았을 골격을 가지셨거든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무용하셨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젊은 남자, 무용을 한 젊은 남자, 아까 붉은 집하고 비슷하죠? 이미 나는 결혼했고 근데 무용을 한 젊은 그 소년 같은 어 남자, 발레리노, 현대무용 발레리노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는 이 화자가 결혼한 줄 모르고 자기 발레 공연에 초대를 하고 표를 두 장을 보냈는데 갈까 하다가 결국 말았죠. 음. 그리고 또 집을 지나다가 그 집이 빨간 지붕집이 부서진 걸 봐요. 철거하는 것 같은데 공사하는데 근데 그 공사 현장에서 어 여러 명의 인부들 중에서 한 젊은 남자를 본 거죠. 리드미컬하지만 대담한 움직임으로 벽을 부수는 싱싱하게 젊고 군살이 전혀 없는 근육질의 남자를 본 거죠. 그 남자에게 어떤 성적 매력을 느낍니다. 어 물론 뭐 바람을 피진 않지만 음 이런 소설이에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너무 아름다운 골격을 가지셔서 그랬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을 꼭 해 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말을 또 기억을 하는 거죠. 그 인부를 보면서. 음. 단단한 등 근육을 떠올리는 순간 한나의 레스토랑 화장실에서 유축을 하고 나왔을 때 남자가 그렇게 말하고 수줍은 듯 눈을 내리깔았던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이가 원하면 언제고 프로에 쳐 꺼내놓는 그녀의 젖가슴. 유두가 흘고 갑자기 팽창했다가 쭈그러든 후 다시 팽창하기를 반복해 살이 트고 처진 그녀의 젖가슴 안쪽 무언가를 마치 꿰뚫어 보듯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녀는 남자들의 그런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의 옷을 벗기기라도 할 것처럼 남자를 맹렬히 쳐다보았다. 음. 창틀 아래로 드러나지 않은 남자의 몸을 상상했다. 음. 그는 틀림없이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어봤겠지? 불현듯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누구에게도 떼쓰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일찍 처리된 척했지만 그녀의 삶은 그저 거대한 체념에 불과했음을. 그리고 인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죠. 남편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집 완전히 다 부서졌더라. 이제 곧 너 근사하게 다시 짓는데. 음. 이젠 상관없어." 둘째 아이의 입에 피레를 떠먹이며 그녀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기쁨이 동시에 그녀 안에 차올랐다. 그 순간 그들의 삶의 각도가 미세하게 어긋났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알아챌 수 없었으므로 그저 첫째 아이가 내미는 컵을 받아주었다. 한순간이지만 엄마가 자신을 완벽히 잊을 수 있음을 알아보려 한나절 만에 조숙해진 둘째 아이만이 엄마의 평상시와 다른 아름다움이 낯설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끝납니다. 제목은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 라는. 이건 여자가 남자에게 "아직 집에는 안 갈래요." 이런, 같이 있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소설의 주제는 뭔가 어 세 가지가 나오죠. 그 붉은 지붕집과 그 아까 젊은 발레리노와 이 근육질의 인부, 젊은 남자 인부. 다 판타지, 어떻게 보면 성적 판타지이자 로망인데, 그럼 이걸 통해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단지 판타지만을 다룬 건가? 음. 한낱 바람에 대해 다룬 건 아닐 텐데 어떤 젊은 열정인가? 아무튼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 아무튼 이렇게 읽었고 이게 대상을 받았거든요. 어 '내가 아직 해석을 잘 못하는 건가?' 아무튼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지금 말해 드린 게 다예요, 중요한 사건들. 자, 그리고 다음 작품 넘어가면 시차입니다. 백수민 작가님의 시차. 어 시차에서는 오래전에 헤어진 그 사촌인데, 사촌이 입양을 가 버리죠. 음. 입양을 갔는데 그 사촌이 어렸을 때 가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북유럽에 살다가. 근데 엄마를 만나러 왔는데 엄마를 결국 못 만나죠. 근데 이 사촌을 이 여성 화자가 같이 있고 같이 돌아다니고 서울 구경해 주고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어 뭔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소설이 이 시차라는 소설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 볼게요. "그녀는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가 말한 것처럼 찬란한 불꽃 사이로 강 건너의 아파트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가 전 세계를 떠돌면서 수많은 국경을 넘으면서 밤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도시들을 횡단하면서 사진 속에 붙잡아 두고 싶었던 찰나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가 가로지르는 것이 위도와 경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지구의 자전 방향을 따라 점차 동쪽으로 날아 이곳에 왔을 때, 한 시간씩 점점 더 빨리 뜨는 태양을 향해 날았을 때, 그가 거슬러 온 것이 위도와 경도만이 아니었을 것처럼, 그녀는 그가 몸피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수억 년만큼 뒤늦게 지구에 당도하는 별빛을 쫓아 온 세계를 떠돌아다닐 때, 그리고 그러다가 오로지 경유하기 위해서만 이곳으로 날아왔을 때, 그가 살아왔던 38해가 천천히 시간의 흐름을 거슬러 반대로 흘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방 속에 색색의 콩을 한 움큼씩 넣어 다니는 그의 마음을 영원히 헤아릴 수 없으리란 것을 알았다. 자기의 귀를 잘라내어 창녀에게 건넨 사내의 마음을 짐작해 볼 도리가 없듯이. 다만 그녀는 비행기 안에서 점점 작아졌을 그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을 뿐이었다.
세월을 거슬러 엄지손톱만큼 작아졌다가 씨앗보다 더 작아졌을 그의 모습을 힘써야 할 싸움이 많구나. 견뎌야 할 고통이 많구나. 올려야 할 기도도 많구나. 그러면 결국 평화가 오겠네. 알 수 없는 어떤 것이 붕괴하듯이 또다시 굉음을 내며 화려한 불꽃이 하나 하늘로 높이 솟았다. 음, 이런 소설입니다. 넘어가고요. 어, 어떻게 보면 뭐 모든 소설이 와닿을 순 없고 어 모든 소설이 다 이해될 수도 없죠. 어떤 소설은 이렇게 읽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는 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어 자 강원길 작가님의 음복. 이 소설 정말 탁월해요. 음 이게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이 소설이. 정말 잘 썼거든요. 주제는 음복,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러 남편의 집에 모이는 거죠. 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시부모 시댁이겠죠? 시댁에 가는데 이 아내의 시점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남편은 모르고 남편은 둔해요. 둔하고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 그 집에서 어떤 위치인지 어 남편이 둔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음 남편이 남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봤을 땐 가부장적인 사회잖아요. 남자가 항상 대접을 받고 저도 장남인데 장남이란 이유로 어 여자 조카들에 비해서 대접을 받고 하여튼 그런 게 참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부담스럽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껴지고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있죠. 남아 선호 사상도 있고 장남을 높이 쳐주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소설로 잘 풀어냈어요. 정말 탁월합니다. 우린 모두가 알고 있죠. 한국이란 유교 문화가 강한 국가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남편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그리고 고모와 할머니는 어떻게 불합리함을 견디며 살아왔는지 이 소설은 그 가부장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페미니즘적인 시선을 정말 잘 쓴 탁월한 시의성 강한 작품이다. 저는 이 작품을 대상을 주고 싶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다시 읽어도 완벽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정말 잘 쓰여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뻔한 주제인데 지루하지 않게 써낼 수 있었던 건 서스펜스 스릴러의 문법을 차용했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주로 많이 쓰는 작법이죠. 음. 히치콕도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만드는 힘인 거죠. 서스펜스의 작법을 가져온다. 음 어떻게 보면 SF나 그동안의 주류 문학이랄까? 문단에서 천시받았던 어 경시되었던 그런 장르 문법을 가져와서 사용했 해 하니까 더 신선하고 흥미진진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서스펜스의 작법 많이 배워요. 이런 걸 보면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러니까 음 무엇을 얘기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가. 이 소설을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탁월합니다.
극찬하는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 집안에서 악역은 누구인가? 처음엔 고모인 줄 알았는데 결국 악역은 남편이었더라. 그리고 이미 죽은 그 고조 할아버지 였더라. 어 그 이 소설에서 제가 눈여겨봤던 건 또 이 화자가 예민해요. 민감한 거죠. 이 집안의 분위기를 꿰뚫어 봐요. 처음 만났는데도 말이죠. 남편은 하지만 수십 년간 살아왔지만 이 집안에서 이 집안의 분위기를 잘 몰라요. 둔한 거죠. 무딘 겁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민함, 민감함. 그러니까 오늘날의 화자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 물론 반면교사가 되는 화자도 좋지만 저는 이런 화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한, 민감한, 누가 봤을 때는 누군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그 정도까지 예민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맞죠. 감수성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감수성이 적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음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탁월한 관찰력과 공감력, 민감함을 갖고 있는 그런 화자. 그런 면에서 여성 작가들이 잘 쓸 수밖에 없죠, 남자 작가에 비해서. 특히 대한민국에선 말이죠.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 이해가 됩니다. 음. 저는 그래서 이런 소설가가 저는 예술가들이 예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둔하면 안 되죠. 둔한 사람이 어떻게 소설을 씁니까? 둔한 감성으로 남의 감정, 남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소설을 써요? 못 쓰죠. 그러면 소설이 안 되죠. 정말 예민한 사람만이 소설을 쓸 수 있다. 그것도 깊은 소설. 올바른 시각을 가진, 올바른 철학을 가진 소설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하길 작가님의 음복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이고요. 넘어가서 기준영 작가님의 완전한 하루인데, 음, 어, 이 작품은, 음, 그러니까 두 남녀가 만났죠. 만났는데, 이 남자는 자기 형수? 형수와 바람나서 미국에 도망쳤다 다시 돌아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이, 남편이 아니지. 약혼했나? 아무튼, 버림받았, 그런 여자이고, 그 두 사람이 만났어요. 약혼자가 미쳤다. 음. 아무튼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그런 내용. 요 정도. 음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인제 이 소설도 어떤 의미가 있을 텐데 제가 잘 발견을 못한 탓도 있죠. 음 넘어가고, 근데 김사과 작가님의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 이 소설도 탁월해요. 김사과 작가님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이분은 일필휘지로 글을 쓰시는 분이죠. 한달음에 그냥 후다닥 써 버리는. 그리고 이분 소설은 되게 폭력적이고 거칠죠. 그래서 옛날 김사과 작가님만 봐서 최근의 김사과 작가님, 2020 년에 김사과 작가님을 처음 본 거잖아요. 좀 달라지셨다. 폭력적인 면이
많이 사그라들었다. 이 작품만 봤을 때 말이죠. 이 작품이 탁월한 이유가 김사가 작가님의 그 글빨, 한숨에 달 익히는 글빨은 여전하고요. 술술 읽힙니다, 정말. 근데 술술 읽힌다는 게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제가 직전에 기준형 작가님 완전한 하루 같은 경우에도 요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뭔 내용이었더라. 결국 작가는 뭔 말을 하려고 하던가.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하지만 김사과 작가님은 그렇지 않았다. 응. 읽히기도 쉽게 읽히고 주제도 바로바로. 그러니까 이건 간단한 내용인데 이수영과 한비란 친구 얘기예요. 둘 다 A대학교에서 만났고 뭐 국문학과 동기인데 이수영은 평범한 학생입니다. 국문학과 학생. 별 꿈도 없고 그냥 어 그런 학생인데 한비라는 독특한 친구를 만나서 결국엔 자기의 꿈이 생겼다고 할까? 작가가 됐어요. 작가가 됐죠. 한비 덕분에. 근데 한비는 되게 독특한 인물. 여기 보면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인데 이건 나중에 거의 결말 부분에 가서 한비의 부모님이 그들을 어 지명하는 낙인 찍는 말이거든요. "아 우리 딸은" 그러니까 "당신 이수영은 예술가고 예술가 친구고 우리 딸은 누구지? 뭐지?" 그러다가 "아 보헤미안이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는 거죠. 보헤미안, 우리 한비는 보헤미안. 음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수영이 집에 와서 어 격분을 하죠. "뭐 그딴 미친 인간들이 다 있어. 별 미친 인간들을 다 보겠네. 아 재수 없어. 아이 씨발 재수 없어. 재수 없어 미친놈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수영이. 근데 엄마가 들어오죠. "얘 왜 그러니? 미쳤니? 술이 덜 깼어. 왜 이래? 닥쳐. 딸 제발 닥쳐." "몰라. 엄마는 몰라. 세상이 얼마나 미쳐 돌아가는지 엄마는 몰라. 아빠도 몰라. 아무도 몰라. 모른다고. 아 진짜. 아 나는 어떡하냐고.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인제 소설의 끝인데 이수영과 한비의 관계를 착착 보여주면서 어 이수영이 어떻게 한비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가가 됐는지. 근데 결국 인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 이수영은 한비 덕분에 한비 때문에 한비 눈치를 보고 한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가가 된 셈인데 알고 봤더니 한비는 부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삶을 살아왔던 살 거죠. 위대해 보였던 대단해 보였던 한비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지는 그녀의 구애가 다름 아닌 자신의 부모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하여 진실 동안 명확해졌다. 그녀가 청춘을 바쳐 선망했던 신비한 생명체 한비의 창조자가 바로 그녀의 부모라는 것이 말이다.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이수영은. 그래서 내 삶을 어떡하냐고 막 그런 한비를 쫓아왔던 삶을. 상당히 충격적인 작품이고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뭐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되게 좋아 보이는 친구 있잖아요. '아 저 친구처럼 되고 싶다. 닮고 싶다.' 뭐 성인이 된 다음에도 뭐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어떤 위인일 수도 있고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죠, 누구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 '나는 그럼 뭘 위해서 살아왔던 거지?' 이런 소설이에요. 주제도 좋고 좋았습니다. 김연아 작가님의 숲속 작은 집이 다음 작품인데 이 작품 참 좋아요. 김연아 작가님 항상 잘 쓰시죠.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 작가님. 한 부부가 해외에
여행을 갑니다. 한 한 달 정도 꽤 오랜 기간을 여행을 가죠. 이제 숲속에 있는 어 되게 외지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렴한 가격에 방을 통째로 집을 통째로 빌려서 살아요. 현지 생활을 하면서 관광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남편과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휴지통이 돌아가 있고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렇게 싶은 거죠. 나중에 인제 이게 인제 이상한 것이 이상함. '누가 이렇게 삐뚤게 놨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의 서스펜스 요소가 됩니다. 소설은 어떤 끝까지 읽게 만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이게 그런 거죠. '왜 그랬을까? 누가 그랬을까?' 결국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을 청소하는 가정부라고 해야 되나? 가정부. 하여튼 뭐 청소해 주는 어떤 여자분이 팁을 안 줘 가지고 좀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삐져서 일을 대충 했더라. 그래서 이 부부는 팁을 주죠. 침대 위에 지폐를 올려 놓고 가니까 다시 청소가 돼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번 이제 서로 간에 암묵적인 그 팁 주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음 이런 소설인데 참 재밌어요. 어떻게 자본주의의 어떤 일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돈으로 연결된 어 팀 문화에 대한 고찰이랄까. 이걸 통해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읽다 보면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이런 소설이에요. 음. 동전을 올려 놨더니 또 대우가 안 좋아지고, 그리고 뭐 관광 상품으로 산 숲속 작은 집 모양이 갑자기 사라지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일하던 사람이 그걸 깨트려 가지고, 좀 그런 스토리도 있고요. 읽어 볼 만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손보미 작가님의 사랑의 꿈. 손보미 작가님 정말 잘 쓰시죠. 어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고요. 손보미 작가님은 문체가 독특하죠. 번역투로 쓰시는데 사랑의 꿈은 이 여기에도 화자가 여자예요. 어 딸 딸이 있고, 근데 이 남편과 이혼했죠. 근데 남편이 집에 상당히 잘 살아요. 부자고,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근데 남편은 얼마 안 있으면 죽죠. 근데 남편의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돈을 생활비를 계속 보내줘요. 다시 재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근데 이 화자는 그걸 계속 받죠. 받다가 어느 순간 인제 그 그래서 안 받겠다고 하는데 한 해만 안 받고 다시 받게 돼요. 어쩔 땐 자기 스스로 일을 하려고 시도했죠. 잘 안 되기도 하고. 음. 어떻게 보면 인제 시어머니 댁에 경제적으로 종속된 그런 관계를 이어왔던 건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 어머니는 되게 뭐 거만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사람답게 거의 위계가 느껴지죠, 어머니가 위에 있는. 근데 그런 어머니가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가 치매에 걸립니다. 이거 화자와 어머니 관계가 되게 상당히 껄끄러운데, 반면 딸은 여름방학 때마다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그 시어머니 댁에 갔다 오죠. 시어머니와 관계도 있고. 음. 그리고 인제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만에 그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보려고
가는 거죠, 딸과 함께. 이런 이야기가 한 축이고 현재의 스토리. 그리고 또 과거 이야기 중에 이 화자가 어느 모임에 들어가요. 어 공주연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모임에 들어가 공주연이 주최하는 모임이죠. 공주연은 그 모임에서 상당히 뭐랄까 실세이고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주연의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공주연은 이 화자에게 인제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좀 안 좋게 다가오죠. 음. 근데 그 말을 계속 인제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음 하여튼 그러다가 인제 공주연과 차를 타고 가는데 고양이를 쳐요. 고양이가 죽었죠. 고양이를 묻어 주기 위해서 화자가 공주연과 같이 공주연은 벌벌 떨죠. 나중에 이제 땅을 파고 하는데 고양이가 살아 있는 걸 아는데도 묻어 버려요. 이런 화자. 음. 그리고 공주연은 중간에 공주연이 이제 벌벌 떨죠 이제. 이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 음 그리고 인제 이 화자는 딸을 딸을 떠나서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있죠. 음. 이런 이야기인데 이건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작품입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우다영 작가님의 창모. 창모인데 이건 창모란 아이 아이와 고등학교 때 인제 같은 반이었던 창모는 되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친구예요. 어. 창모는 느닷없이 그중 한 여자에게 앞에서 계속 알짱거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의 친구들이 몰려든 거죠. 근데 창모는 "조용하게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자애가 위협적으로 의자를 휘두르자 창모는 필통에서 얇고 납작한 15cm 자를 꺼냈다. 입안에 인제 쳐 넣으려고 그 철자를 입속에 자를 쑤셔 넣었다. 이런 그 물불 가리지 않는 조심해야 되는 애로 통하는 그런 창모예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지 몰라도. 근데 그런 창모와 이 여자 화자는 친해집니다. 창모는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고 죽이고 싶은 거죠. 남들을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애의 어머니는 약사고 아버지는 자동차 회사 임원이고 그런 창모인데 음 '매번 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창모랑 버스에 타고 가는데 창모가 우산을 들고 있었던 거죠. "우산 치워요. 당장 저리 치우라니까." 인제 앞에 앉은 그 임산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옷 다 젖는 거 안 보여? 씨발 이게 어디서." 창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창모는 상황의 넓은 맥락과 이해관계를 파악하기보다 자신이 한순간 감각한 위협에 모든 의미를 집중했다. 스스로를 소모하고 망치면서도 창모에게는 보복이 가장 중요한 숙명처럼 보였다. 음. 그만의 입은 임산부야. 그게 뭐 애 가진 게 벼슬이라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러고도 애 눈깔이 제대로 박혀 있을 것 같아? 인제 이런 창모인 거죠. 그리고 창모가 버스에서 내립니다. "넌 왜 화를 내는 거야? 왜냐니 그 여자가 나를 화나게 한 거지. 너는 그냥 화를 내고 싶어서 화내는 것 같아. 내가?"
나는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어. 그냥 화가 나면 참지 않을 뿐이야. 이제 이런 창모인데. 하여튼 이랬죠. 그리고 인제 나중에 창모가 멀어지고 창모는 어떤 과외 선생님과 사귀게 되고 음 창모랑 종종 만나기도 하고 음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으로 가면 인제 거리를 걷는데 창모가 우다다 달려오죠. 그 길을 걷는데 '창모 같았다.' 뭐 인제 이런 근데 창모가 빨리 다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음 사람들이.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문장도 나와요. 연고도 없는 여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수를 건넨 할아버지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칼로 찔러 죽인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저런 사람이 정말 있단 말인가.' 놀라다가도 서서히 창문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그들과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마음을 움직이던 한 사람이 떠오르는 것이다. 어쩌면 세상 어딘가에는 그토록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무서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세상 어딘가에 그들의 다른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건 가해자의 친구의 입장에서 가해자를 서술한 소설인데 뭐 이런 소설도 필요하죠. 피해자 입장의 소설은 많으니까요. 가해자를 이해하기 위해 쓰여진 소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제 뭐 물론 단순히 피해자 가해자 구도로 갔을 때 피해자 생각도 많이 하고 근데 가해자 생각도 당연히 많이 하죠. 저도 살면서 피해자였던 적도 있고 가해자였던 적도 있으니까 전 가해자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왜 그럴까?' 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해자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 어쨌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되어 버린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그 가해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론 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뭐 법적 처벌을 받는 것도 벌이긴 한데 가해자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어 가해자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품고 살고 있어요. 저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이주란 작가님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인데 어 이 소설은 음 이 소설은 그 송이 송이가 언니의 딸인데 언니가 지금 없죠. 언니가 죽었는지 언니 무슨 사건이 있는지 잘 안 나와요. 언니의 부재에 많이 나오고 이 송이와 같이 사는 이 여자 화자 이모 그리고 작은 고등학교 학교 앞 서점에서 일하죠, 알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잔잔하고 거의 일상물을 보는 듯한 느낌? 잔잔합니다. 예. 그런 소설이에요. 음. 그리고 근처에서 음식점을 하는 준호 씨와의 썸이랄까? 이 잔잔한 스토리가 주는 어떤 감동이랄까? 따스함, 뭉클함이 있습니다. 이런 소설이고 그다음에 장강명 작가님의 대기만력. 정말 좋아요. 이 소설은 특히나 장강명 작가님이 이런 소설 잘 쓰시죠. 이런 류
회사에 대기 발령 받은 사람들의 스토리인데요. 거의 르포 기사를 보는 신문 기사 보는 같은 느낌,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의 소설이에요. 저는 회사 생활을 거의 안 해 봤기 때문에 이런 소설을 읽으면 반갑고 정보를 학습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 대기 발령을 받으면 이런 기분이고 실제 이런 겨 과정을 거치겠구나.' 이걸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소설 정말 좋습니다. 어 그래서 이런 소설도 필요하죠, 문단에. 회사의 어떤 스토리, 부조리한 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대기 발령이란 주제로 잘 쓰여진, 정말 잘 쓰여진 소설이고요. 읽으면 딱 감이 옵니다. 그리고 최은미 작가님이 보내는 이 소설도 좋은데, 진아 씨, 그러니까 아파트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두 친구? 우연히 진아 씨와 이렇게 친해진 거죠. 그 두 여자 딸아이들이 있고, 근데 진아 씨와 친해졌다가 진아 씨가 인제 이사를 가서 못 보는, 근데 진아 씨가 그리운 그런 얘기인데요. 여자들 사이의 어떤 연대, 어 그런 우정, 이런 얘기인데 정말 좋습니다, 이 소설도.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쓰여진 소설이고, 진아 씨. 음. 근데 마지막 편혜영 작가님 리코더, 이거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실종 사건인데, 근데 수호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두 남자에 끌려가는, 그 CCTV에 찍혔죠. 근데 수호는 어디 갔는가 끝까지 안 나타나요, 소설의 끝까지. 수호를 찾아 헤매는, 이 소설 자체가 거의 탐정 추리물처럼 쓰여졌는데, 수호는 어디 갔나. 수호는 근데 스스로 이 자작극을 벌인 거죠. 음. 근데 수호와 같이 살게 됐던 그 친구가 인제 무영인데, 어 무영은 수호와 같이 살다가 인제 결국 인제 혐의를 받은 건데, 그 친구의 그 접점은 어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같은 데를 갔는데 위에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서 어떤 학생은 죽고, 누군가는 죽고, 이제 누군가는 살아남았죠. 무영과 수호가 그런 사람이었고, 둘은 그 통하는 게 있었어요. 유일한 친구가 된 거죠. 음. 근데 무영은 좀 알았고, 근데 수호는 별다른 뭐 기미 없이 지나갔는데, 그 사건 이후로 결국 인제 수호도 어떤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결국 인제 거의 마지막까지 보면 수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실종된 것처럼 꾸민 이유는 무영에게 자기의 집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까지 그런 어떻게 보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봤고요. 어 이번 이번 2020년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도 정말 알찹니다. 모든 작품들이 반짝이고 있어요. 한 작품도 쳐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음. 다 좋았죠. 근데 유독 그 대상 수상작이, 이것도 물론 좋은데 좀, 이 "아직 집에는 가지 않을래요."라는 작품보다는 음복이나 광학의 작가님의 음복이나, 아니면 김사과 작가님의 예술가의 그의 보헤미안 친구나, 아니면 김연아 작가님의 숲속 작은 집, 아니면 손보미 작가님의 사랑의 꿈, 뭐 이런 작품들,
보내는 이 이런 작품들이 대기 발령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그래서 다 정말 좋은 작품들 많이 읽어서 너무 좋았고요.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작품들을 읽고 다시 녹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